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어느 늦은 밤에 한 사람이 차를 운전하여 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길가숲에서 무언가가 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곤 바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처음 경찰은 평범한 화재일 뿐이라고 생각했지만 현장에 도착한 후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들은 도대체 무엇을 목격했을까요? 오늘 이 사건에 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은 테네시주의 남부의 프랭클린 카운티라는 곳에서 발생했습니다. 사건의 주인공 에리카 메건 샤프터는 1987년에 이곳에서 태어나 7명의 형제자매와 함께 자랐습니다. 메건은 어릴 적부터 영리하고 철이 들어 부모님의 어려움을 이해해주며 학비가 보다 낮은 모트로 주립 커뮤니티 칼리지에 입학하여 간호학을 전공하였습니다. 메건은 수업료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웨이터 일과 요양원에서 간병하며 여러 알바를 해왔습니다. 힘들기는 했지만 모든 일은 생각대로 잘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오후 불행이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2012년 7월 1일 오후 식당에서 일하던 메건은 어머니 켈리의 전화를 받게 됐습니다. 어머니는 그날 밤 여동생이 집으로 돌아올 거라고 하며 메건이 퇴근하고 가족과 같이 저녁 식사를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메건은 매우 기뻐하며 어머니에게 식당 일을 끝나고 간호 일을 해야 해서 오후 5시에서 6시 사이에 집에 도착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통화를 끊고 메건의 어머니 켈리는 저녁 식사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5시 저녁 식사가 거의 준비되었습니다. 메건의 형제 자매들도 하나둘씩 집으로 돌아왔는데 메건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오후 6시가 됐는데도 메건이 돌아오지 않았으며 핸드폰도 연락되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은 의아해했지만 그냥 그녀가 잠시 일이 생겨 떠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지 몰라 가족들은 먼저 저녁 식사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다 새벽 1시 18분에 한 사람이 모임을 마치고 귀가하던 길에 팀스포드 호수의 아워터 다리를 지나다가 갑자기 부근의 길가에서 무언가가 타고 있는 것을 발견하여 바로 911에 신고하였습니다. 10분 뒤 2명의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무언가가 타고 있지만 불길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불을 끄려고 할 때 불더미 속에 놀랍게도 여자의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들은 즉시 누군가가 범행 흔적을 지우려고 불을 태운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증거물을 보호하기 위해 경찰은 한켠에 있는 호수로 달려가 물을 길어 불을 껐습니다. 불을 끄고 나서 그들은 즉시 본부 지원을 호출하였습니다. 몇 분 후 지원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여 본격적인 조사 작업을 시작하였습니다. 피해자는 20대 여성이며 상반신에는 티셔츠를 입고 있었고 하반신에는 아무 옷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모습은 알아볼 수 없게 됐습니다. 피해자 여성은 근처에 거주자가 없는 외진 곳에 있었습니다. 수사관들은 사건 현장의 주변을 수색했지만 피해 여성의 소지품을 찾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이곳이 사건 발생한 첫 번째 현장이 아닌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의학자는 피해자의 신원을 이른 시일 안에 확인하기 위해 밤새 검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법의학 검사 결과 피해 여성은 생전에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폐에 연기 성분이 있었는데 그녀가 숨쉬고 있을 때 불을 붙였다는 것입니다. 또 그녀의 사타구니에는 조연제 성분이 있으며 오른쪽 얼굴에는 22구경 사격독으로 사격한 상처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통수의 상처가 치명적인 상처였습니다. 법의관은 여자의 몸에서 한 남성의 DNA를 채취하였습니다. 하지만 용의자의 DNA는 기존 데이터베이스에는 일치하는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자의 피해 시간이 자정 이전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여자가 입은 티셔츠를 통하여 그녀가 인근 간호대학 학생인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그녀의 귀 뒤와 발목에 각각 별 모양의 문신이 있는 걸 발견하였습니다. 경찰은 발견한 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여 여성의 가족을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정보가 공개된 지 얼마 안 돼 경찰은 5통의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바로 메건의 어머니 켈리였습니다. 결국 피해자의 특징을 서로 확인하며 그녀가 메건이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메건의 가족은
매우 침통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날 밤 메건이 친구의 집으로 간 걸로 알고 있어 그녀를 기다리지 않고 찾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 경찰이 발표한 공고를 보고서야 메건이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켈리는 메건이 1995년식 빨간 머스탱 승용차를 갖고 있으며 평소에 그 차를 이용하여 다닌다고 하였습니다. 그녀가 제공한 단서에 경찰은 바로 메건의 승용차를 조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한편 메건의 여동생 캐리 테일러는 메건에게 사귄 지 3년 된 남자친구 크리스가 있는데 최근 두 사람의 관계에 문제가 생겨 그가 메건을 다치게 했을 수 있다고 경찰에게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바로 크리스를 조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크리스와 메건이 오래전부터 동거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들은 현지의 한 저택에 투룸을 임대하여 방 한 칸에서 살고 있으며 다른 방에는 남자 룸메이트가 살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날 오전 크리스의 숙소를 찾아 조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크리스는 두 사람 사이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가끔 말다툼하기는 했지만 원칙적인 문제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으로 메건에게 연락한 시간은 어제 저녁이라고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몇 통이나 부재중 상태가 지속되었다고 했습니다. 이어 경찰은 그에게 왜 어젯밤에 메건이 귀가하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았는데 걱정하거나 조급해하지 않았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크리스는 메건이 어젯밤에 부모님의 집으로 가 저녁 식사를 하고 자는 줄 알았다고 대답했습니다. 경찰은 크리스에게 그들의 방을 수색 요청하자 크리스는 바로 승낙하였습니다. 경찰은 화장실에서 붉은 흔적을 발견하게 되고 또 룸메이트의 방에서 사용했던 주사기 2개를 찾아내 두 사람을 경찰서로 데려갔습니다. 한편 메건의 차량을 수사하는 경찰관도 새로운 단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현장에서 33km 떨어진 곳에서 붉은 머스탱 승용차가 발견됐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그 차량은 도로 한가운데에 주차되어 있었고 창문은 약간 내려져 있으며 차 문은 닫혀 있었지만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수사관들이 트렁크에서 몇 켤레의 여성 운동화를 발견하였습니다. 확인 결과 바로 메건의 붉은 머스탱이었습니다. 차량 안팎에는 강제로 침입한 흔적과 몸싸움의 흔적이 없었습니다. 경찰은 차 안에서 메건이 주소를 적은 쪽지를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쪽지의 주소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크리스에게 화장실에 묻어있는 붉은 자국이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크리스는 최근 자신이 코피가 난 적이 있었는데 아마 실수로 그곳에 떨어진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경찰이 거의 믿지 않자 크리스는 매우 단호하게 거짓말 탐지기를 사용해도 된다고 하며 결백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경찰은 거짓말 탐지기를 준비하였습니다. 결국 크리스는 테스트를 통과했습니다. 경찰은 또 룸메이트 남성에게 주사기가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남자는 본인이 나쁜 취미가 있다는 걸 인정하였습니다. 대화하는 동안 경찰은 그가 메건을 조심스럽게 대한다는 걸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메건에 대한 호칭도 매우 친밀해 보였습니다. 알고 보니 그 룸메이트는 크리스 몰래 메건과 데이트를 했었습니다. 경찰은 크리스가 메건이 양다리 걸친 사실을 알게 되어 그녀를 다치게 한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경찰은 크리스와 다시 대화하며 메건과 룸메이트 사이에 대해 폭로하여 크리스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크리스는 다시 진정을 되찾은 후 메건이 그를 배신하더라도 결코 그녀를 해치지 않을 거라고 경찰에게 말했습니다. 이론적으로 크리스의 범행 동기는 있지만 그가 범행을 저질렀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법의학자는 크리스의 집에서 발견된 붉은 자국이 크리스의 것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는 완벽한 알리바이가 있으며 거짓말 탐지기를 통과하여 그를 석방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크리스는 경찰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한 사람에 대해 언급했었습니다. 메건이 숨지기 며칠 전 한 낯선 남자가 메건에게 전화했었는데 크리스가 받게 됐습니다. 그 남자는 본인이 나이든 할머니를 돌봐줄 사람을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메건이 간호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크리스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 남자는 나오미 존스라는 사람이 메건을 소개해줬다고 하여 크리스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나오미는 메건과 친한 관계가 아니고 단지 대학 동창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메건을 추천한 적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나오미에게도 완벽한 알리바이가 있어 그녀는 혐의는 일단 벗게 되었습니다. 사건 발생 3일 후 경찰은 한 남성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날 그는 두 손자와 함께 강가에서 낚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두 아이가 놀다가 강둑에서 지갑을 발견하였는데 지갑에는 현금, 은행카드, 그리고 운전면허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운전면허증에는 에리카 메건 샤프턴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남자가 지갑을 찾은 위치는 메건이 발견된 곳에서 14km 떨어져 있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경찰은 바로 사람을 보내 지갑을 검사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범인의 지문을 추출하지 못했습니다. 지갑을 통해 아무런 단서를 얻지 못했죠. 2012년 9월 사건이 발생한 지 2달이 지났는데도 범인을 체포하지 못했습니다. 수사관들은 찾아낸 단서를 반복하여 정리하였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크리스가 언급한 사건 전에 낯선 남자가 떠오르게 됐습니다. 낯선 남자가 언급되었을 당시 경찰은 나오미만 조사하고 낯선 남자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바로 그 낯선 남자의 신원을 조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전화 기록에 따르면 그날 크리스에게 걸려온 전화는 선불폰이었습니다. 그리고 휴대전화와 가게를 찾아냈습니다. 다행히 그 가게에는 CCTV가 있었고 CCTV 영상이 모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경찰은 그날 가게의 모든 CCTV를 확인하였습니다. 선불폰을 구매한 사람은 모두 10명이었습니다. 경찰은 영상 속의 한 남자를 지목하게 됐습니다. 그는 휴대전화를 들고 있었는데 새로운 휴대폰을 구매하였습니다. 아주 수상해 보였습니다. 남자는 휴대전화를 구입하고 가게를 나와 픽업 트럭에 올라탔습니다. 남자의 이름은 지포드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바로 지포드를 찾아 그날 왜 크리스에게 전화했는지 물었습니다. 지포드는 바로 자신이 휴대전화를 구매하여 경찰의 눈에 띄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본인의 혐의를 벗기 위해 경찰에게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그 핸드폰이 도니 존스라는 친구의 요청에 구입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습니다. 도니는 그 당시 37세였고 여러 범죄 기록이 있으며 나오미의 남편입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사건의 연결고리를 어렴풋이 알아차리게 되었습니다. 도니는 중범죄 전과자로 인해 공격적인 도구를 소유하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그의 집에서 숨겨진 사격도구를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결국 불법 소유를 사유로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그 후 도니의 집에서 22구경의 사격도구를 발견했습니다. 테스트한 결과 메건의 얼굴에 사격한 사격도구와 일치함을 확인했습니다. 그 후 경찰은 도니를 정식으로 체포하여 그의 DNA를 채취했습니다. 그리고 메건의 몸에서 발견된 것과 일치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도니는 본인이 메건과 열애 중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도니가 자신이 메건을 알고 있었지만 접촉한 적이 없다고 하여 그를 믿지 않았습니다. DNA 증거가 눈앞에 펼쳐지자 도니는 또 말을 바꿔 두 사람이 자발적으로 관계를 맺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경찰은 도니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를 고소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물을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선불폰과 도니의 휴대폰의 위치 기록을 분석한 결과 사건 발생 전 선불폰과 도니의 휴대폰이 함께 이동했었으며 선불폰으로 메건과 여러 차례 통화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선불폰이 마지막으로 나타난 곳이 바로 메건의 승용차가 발견된 곳과 동일하였습니다. 선불폰이 그곳에서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사건이 발생하고 4개월 후 메건의 사건은 공식적으로 심리되었습니다. 피고인 도니는 1급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사의 기소에 도니는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도니의 아내 나오미는 심지어 법정에서 메건의 가족을 조롱하여 유족들의 분노를 샀습니다. 재판은 3개월 동안 이어졌고 결국 강력한 증거 앞에서 도니는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게 됐습니다. 나오미와 메건은 커뮤니티 칼리지의 동창입니다. 두 사람은 자주 같이 등교했었습니다. 그러다 한 번은 나오미가 집에 물건을 두고 와 도니가 학교로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때 그는 나오미 옆에 서 있던 메건에게 눈길이 끌렸습니다. 그로부터 도니는 나오미 몰래 학교를 찾아가 메건과 우연히 만난 척을 하였습니다. 그는 메건을
진료소에 데려다 준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메건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그녀에게 남자친구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토니는 아내 몰래 아내의 핸드폰에서 메건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친구 기포드에게 선불폰을 구매해달라고 부탁하고 그 선불폰으로 메건과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는 메건에게 나오미를 통해 그녀에게 전화한 거라며 할머니를 돌봐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메건의 전공이 간호학이어서 그녀는 바로 동의하였습니다. 토니는 할머니의 몸이 편찮아 조용한 곳에 살고 있다고 하여 외진 곳이어서 찾기가 어려워 두 사람은 먼저 만나기로 하였습니다. 메건은 사건 당일 본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약속 장소로 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도니가 픽업 트럭을 몰고 오는 걸 보게 됐습니다. 메건은 도니를 보고 의아했지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도니는 메건에게 존재하지 않는 주소를 종이에 메모하게 하고 방향을 가리키며 길을 따라 30분 정도 운전하면 도착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니는 급히 처리해야 할 일이 있다며 메건에게 혼자 가라고 하였습니다. 메건은 감사를 표한 후 메모지를 들고 자신의 차에 다시 올라가 떠나려고 할 때 도니가 메건의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메건은 창문을 내리며 무슨 일이 있냐고 묻자 도니는 할머니의 식기 일정 기록이 있는데 차에 두고 왔다며 메건에게 같이 가서 챙겨가라고 했습니다. 메건은 차에서 내려 도니와 함께 픽업 트럭으로 갔습니다. 도니는 메건에게 조수석의 문을 열어주고 식기 일정 기록이 글로브 박스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메건이 조수석에 앉자마자 도니는 차문을 잠그고 강제로 그녀와 관계를 맺으며 그녀를 다치게 했습니다. 그는 본인의 범행이 탄로날까봐 픽업 트럭을 운전하여 아워터 다리 근처에서 그녀를 없애려고 했습니다. 도니는 이날 자신이 운전했던 픽업 트럭을 그날 밤 처분했다고 하였습니다. 경찰이 결국 본인을 찾아낼 줄은 몰랐습니다. 도니의 유죄 인정에 따라 법원은 그에 대해 처벌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 도니는 특급상해 혐의가 인정되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며 가석방할 수 없었습니다. 인간성이 없는 도니는 자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젊은 메건을 비참하게 세상을 떠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본인의 행동에 처벌받을 것이며 평생 감옥 생활을 하며 사죄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메건의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메건의 가족은 미국 시티은행에 펀드 계좌를 개설하여 범인을 추적하고 도움을 주는 사람들에게 보상하는 데 사용됐습니다. 메건이 생전에 별 패턴을 가장 좋아했습니다. 가족들은 그녀를 기념하기 위해 그녀의 묘지 옆에 별나무를 주문 제작하였습니다. 가족들은 그 별나무가 메건을 지켜주기를 기원하였습니다. 오늘의 사건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